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오늘은요, 남북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또 보도, 의전, 경호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원래는 어제 열렸어야 했는데 북한의 기습 통보로 하루 미뤄지게 된 겁니다. 하루 전날 기습 통보, 기습 연기 통보의 배경은 뭘까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동아일보 일면의 머리 기사는요, 지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의 과대 포장을 규제에 나선다. 그리고요, 다음 달부터는 빵을 살 때 주는 봉지도 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감축 대책인데요. 택배 포장 양과 재질의 지침도 만들고요. 이르면 8월이네요. 제과점 비닐을 유료화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돌봄 있는데 초등 돌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시간을 확대할 전망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생이었는데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2년까지 예산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아이를 갖고 싶게 질도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일면에 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1,300개 제품에 대해서 아주 높은 고유 관세죠.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1, 2, 3위 제품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관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경향신문 일면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 역시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사진을 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열린 발트 3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도 추징 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자택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차명 재산도 살펴보겠다라는 건데요. 채널A가 다시 취재한 결과 차명 부동산 추징 보전 청구할 가능성 있고 검토하고는 있는데 어떤 재산을 추징 보전 청구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요, 조선일보 보도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시겠는데요. 혹시 JP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JP? 김종필 전 총리의 준말이 아니라요. 일명 적폐지수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적폐지수, 그러니까 JP 지수의 공포가 공무원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기획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에 관여했으면 JP 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요직서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어도 후환이 없게 상사 지시를 녹음하고 있다면서 서로 못 믿고 몸을 사리고 있다. 어떤 공무원 사회의 모습을 일면 머리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경제계 소식입니다. 삼성 때렸던 엘리엇. 이번에 현대차 겨냥. 2015년에 재계 1위 삼성을 공격했던 미국계 해치펀드죠. 엘리엇이 이번에는 재계 2위 현대차 그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주식을 10억 달러어치 약 1조 500억 원 정도인데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겁니다. 결국은 지금 시세 차익, 단기 차익을 노리는 또 글로벌 헤지펀드의 한국 기업 공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요. 트럼프와 중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전면전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실까요? 아동수당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건사회연구원 1021명을 설문조사했는데 부모 69%가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민혁 차장이 골라준 오늘의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나요? 네, 부산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8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산 계곡에 8일 동안 있으면서 진달래꽃을 먹고 버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10면입니다. 이 여성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곡에 있는 큰 바위 및 움푹 들어간 곳에서 추위를 피해 잠을 잤다. 주변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따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 씨인데요. 김 씨는 지난달 27일 밤에 어머니와 함께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은 계단으로 내려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이 딸이 사라진 겁니다. 김 씨. 그리고 나서 CCTV를 나중에 봤더니 이 어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는 한 외국어 대학교 인근을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당시에 김 씨가 머리에 쓰고 나왔던 보라색 천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납치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경찰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친척과 함께 이 계곡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변 사찰에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진달래, 열매, 계곡물로 허기를 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경찰은 현재는 특정 범죄와 연관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다닐 때 언니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생이 마음의 병이 있다. 그래서 도와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학 입시 관련 소식인데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갈팡질팡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11면입니다. 혼돈의 대입 정책, 고의,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에 2020학년도부터 수시에서는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정시 인원을 늘려라. 이거를 전화로 그냥 교육부 차관이 대학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은 대학들 어떤 대학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대학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세대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려대는 이 정시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겠지만 수시에서 보는 최저 학력 기준은 폐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0학년도 시험을 치르게 될 고2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가 됩니다. 또 정시를 늘리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수생도 많아지고 반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다시 시험을 보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2 학생들 경쟁률까지 세집니다. 이 교육부의 정책 이제 하루아침에 쉽게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화 한 통화로 바뀌는 정책은 어이가 없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박민혁 차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었는데 또다시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직구 큐브에 있는 첫 번째 주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 10면인데요.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안희정 영장 또 기각, 혐의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는 바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합의위원 관계라는 의견이 아직 변화 없으신 겁니까? 제가 어제 낮에 검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두하 의원님, 안희정 전 지사 말을 아끼면서 결국은 기각된 채 돌아왔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이번에도 기각이 됐을까입니다. 예, 사실 이제 법조계에서는 좀 예상했던 게, 첫 번째 영장 청구할 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그리고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네.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할 때는 보통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잘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 피해자들과 관련된 혐의 사실을 이제 영장 청구에 넣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여기고 있고요. 근데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이제 수사를 좀 더 자세히 해봐야 되지, 수사가 별로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돼서 넣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범죄 사실을 넣지 못하는 대신에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될 때 보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도주 우려는 지금도 없을 수는 있겠죠.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그런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걸 추가로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걸 소명했냐면 김지은 씨의 이제 업무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 업무 휴대폰이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기 전에 뭐 강제로 삭제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증거인멸로 보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추가로 소명을 했고 고소인 진술을 받아서 첨부해서 법원에 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해봐도 사실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는 범위의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고 또 이게 중요한데요. 1차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2차 영장 기각을 하면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떤 네. 의미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구속이 유죄, 불구속이 무죄는 아니지만 네.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을 잘 못했다. 그래서 무죄가 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영장 청구를 두 번 해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갖고 와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요. 네. 저도 궁금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하실 거예요. 이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같은 구치소에 대비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당에선 첫 번째 기각이 됐을 때 뭔가 여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봐주기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내용상으로 그런 건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대답 설명이 설명이 좀 이거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어떻든 검찰이 봐주기까지 한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검찰이 최선을 다한 수사 결과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영장을 두 번 청구했는데 두 번의 영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네. 거의 그대로죠. 왜냐하면 두 번째 사안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영장 청구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로 고소한 사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 A씨 거는 1차 영장이나 2차 영장에서 내용이 다 빠졌거든요. 네.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빠졌고 또 하나는 또 2차에 영장 청구할 때 김지은 씨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 혐의 사실을 추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영장이 들어간 겁니다. 단지 판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영장 전담 판사가 처음에는 남성 판사였는데 두 번째는 여성 판사면 그게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두 판사인데 판정은 똑같이 법리에서 판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각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영장을 2차 청구할 때는 두 번째 고소인인 더 좋은 민주연구소의 직원 A씨의 그 일종의 주장, 그 의혹이 있다, 폭행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3차, 4차에 추행을 주장했던 또 이 미투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추가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3, 4차. 3, 4차 그 부분이 네. 언론에만 나왔죠. 이제 그렇게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2차 부분들 왜 그럼 영장에 안 넣은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상습성이라고 하는 의혹을 만약에 제기한다면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 온 국민이 저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의도적으로 뭔가 수사를 덜 하거나 그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실제 사안 자체를 수사해 보니 약간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도 없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 부분으로 영장 청구가 들어간 게 좀
특이하긴 해요. 네.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걸로 고소를 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이게 판례도 별로 없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요.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 상태로 이런 사건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저희는 영장을 청구할 때도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이게 아주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거 영장 청구를 한 거 보면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준비가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검찰은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요. 항상 추가로 피해자가 있거나 추가로 범죄 사실이 더 드러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애매하네요. 아주 애매한 거 지금 검찰이 어떻게 좀 일정 부분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사가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서 안 넣은 것도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걸 청구할 때도 어쩌면 이게 사실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 자체도 애매하고 근데 사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법원에서 이 부분이 재판을 네. 하면 법리 다툼을 할 여지가 많지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이제 피감독자 간음에 관해서는 거의 리딩 케이스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이번 사건이요.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거는요. 벌써 2번이나 기각이 됐다고요. 이번에는 검찰 지금 수사 난항을 또 겪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게 될지 이번에 정말 추가 혐의나 이런 것들 더 강화해서 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영장 청구는 제한이 네. 없어요? 또 하기야 할 수도 있는데 추가로 뭐가 있거나 하면 이제 이 상태로 세 번째 해봤자 또 기각되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근데 추가로 뭐 아주 이제 심한 아주 중대한 게 새로 발견됐다거나 하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뭐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또 그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기각되고 나면 그냥 이제는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받아보는 거 그냥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네, 받을 네. 방법이 더 커 보인다. 네.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조금 더 가속화될 우려들이 있다라는 지점에서 검찰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비판하고 싶거든요.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항이 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사안이 중해서 영장을 청구할 거면 그만큼 탄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걸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 조직은 가만히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은 이 미투 운동이 촉발되게 된 계기가 어딘지를 되짚어 봐야 되거든요. 바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이 파문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는데 지금 그때부터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건 조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아는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김지은 씨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진짜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실은 바닥에 달해 있는 거고요. 두 차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득을 보게 될 인물은 뭐 명명백백하게 안희정 전 지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1차 영장 청구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2차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이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어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지금 내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검찰 그리고 그 법원에서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신문 가볼까요? 이번엔 동아일보 8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 부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빨간만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어떤 얘기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 레드벨벳과 악수하면서 같은 동포인데 왜 레드벨벳 모르겠나라고 얘기했다는 사실 후일담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자, 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가수들을 이제 동아일보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뒷얘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레드벨벳 안다고 또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의 가장 최대 관심사인 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무게가 실리는 어떤 네. 증언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 멤버들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동포인데 내가
왜 레드벨벳을 모르겠냐. 이렇다는 것은 이제 레드벨벳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같은 동포여도 제가 이제 40대인데 제 주변에도 레드벨벳을 잘 모르거나 그 멤버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드벨벳 멤버들 이름을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주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같은 동포인데 내가 왜 모르겠냐.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나이가 34살, 5살입니다. 이제 네. 우리 나이로 35살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저런 젊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면 뭐 사실 어리둥절하고 잘 몰랐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워낙 젊고 그렇다 보니까 남한의 이런 대중문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레드벨벳을 뭐 알고 불렀는지 좋아해서 불렀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관심이 지대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레드벨벳 공연 중에요. 김영철 위원장 얼굴에 잠시 잡았거든요. 보면은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이제 그 화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김병희 박사 보면 레드벨벳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관객석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근데 김영철 위원장이 이제 어디다 눈을 둘지 몰라서 이렇게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같은 동포인데 왜 레드벨벳을 모르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같은 동포이면서도 사실 레드벨벳에 대한 전혀 감흥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의 저 말에도 조금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백지영에 대한 그 백지영 씨의 공연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하는 가수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같은 동포라면은 대한민국 남한 동포들은요. 레드벨벳은 몰라도 백지영 씨는 다 알거든요. 레드벨벳 팬들이 또 뭐라고 하실지 아니, 모르겠지만 전- 백정 씨가 오래 활동을 하셨죠. 오랜 기간에 그렇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레드벨벳을 아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 근데 북측의 김정은이 사실상 백정은 어느 정도 하는 가수인지를 물어보면서 레드벨벳은 같은 동포인데 어찌 모르겠냐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지대한 관심이 레드벨벳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측과 이제 좀 추측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는 이제 리설주는 네, 이분한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가수 조용필 씨한테 이번에는 우리 박민혁 차장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 발언이 나온 것인지까지는 저희가 그 최희선 씨, 위대한 탄생 최희선 씨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전원을 통해서 리설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성월 단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죠. 현 단장도 남조선에 가서 감기가 걸렸었는데 이번엔 조용필 선생이 감기가 걸려서 안타깝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돌직구 쇼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김정은의 저런 얘기와 이설주의 저런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면서 저 얘기들이 다 기획된 거고 계획된 것인지 아니 진심인지 뭐 백지영은 모르면서 레드벨벳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김정은이 계산에 철저히 맞아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자들이 와서 전하지 않습니까? 어제 일제히 참석자들이 모든 언론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떻고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네. 김정은, 김영철, 리설주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거의 없고 다 좋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쫙 그리고 만나니까 당연히도 잘 했겠죠. 우리 가수들 만나서.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저런 홍보 효과를 노렸다면 한 200% 효과를 100%가 아니라 200% 노린 만큼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래도 생각이 어쨌든 또 궁금해서 또 네. 그 많은 신문 기자들이 열심히 또 가수분들을 만나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나온 결과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경 박사 보니까 현송월 단장이 정말 여걸이었다. 그러니까 최진희 씨가 술을 잘 못하는데 현송월 단장이 계속 이렇게 술을 줘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송월 단장이 아무래도 이제 북측 이제 예술단의 어떤 단장이고 대표고 어쨌든 초대를 한 거 아닙니까? 남측 예술단을.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보면은 이제 그 주최한 측이 되다 보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뭐 평양주 굉장히 그 도수가 높은 30도 이상의 술인데 평양주를 계속 그 모든 멤버들에게 따라주면서 술을 마시고 뭐 인증샷도 같이 찍으면서 평양주 혹시 드셔보셨어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도수가 높다고 하고요. 북한은 좀 독주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요. 남한보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 인터뷰를 해보면 북한에서 먹던 술을 먹다가 남한에 와서 소주를 먹으면 뭐 맹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굉장히 소주도 독한데. 네네. 북한에서는 좀 독주를 좋아하는 편이고 굉장히 평양주가 그 고급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술을 따라주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또 이제 노래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겨울의 찻집이죠. 그걸 부르면서 조용필 씨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네. 마지막에는 그 탁현민 행정관에게 그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이제 불러달라 이제 요청도 하고 나중에 다 같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뒤풀이죠. 뒤풀이가 네. 굉장히 이제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네.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보면은 공연 준비하는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 와중에 물론 윤상 감독과 현송월 단장 열심히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탁현민 행정관 모습 여러 사진과 영상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공연 준비하던 탁현민 행정관과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래서 인사 해주시고 김장관 20대 사이다 앞에서 바로 들어가요. 기다리지 말고 뒤로 한 걸음 가까이 사이다 가운데로 자한 걸음 나오세요. 인사부터 할게요. 끝나고 이제 인사잖아요. 인사는 어쨌든 센터에 계시니까 맞춰가지고 다 같이 일단 먼저 한번 15분 안에 정리하세요. 네. 감독님 보면은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연 준비하면서도 친근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과는 이 평양에서만 만난 게 아니죠. 네. 그 지난번에 있었던 삼지연 관현악단을 이끌고 그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했던 당시에 여러 가지 의전에 대한 형태를 탁현민 행정관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친숙해진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있는 평양 공연을 가기 전에 우리 실무단이 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부터 현송월 단장과 실질적인 공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조율을 아마 탁현민 행정관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과정에서 툭툭 치면서 친밀감을 가시하기도 했고 실제로 뒤풀이 자리에서는 현송월 단장이 탁현민 행정관을 이렇게 노래도 한번 좀 불러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좀 친숙한 모습들을 연출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약간의 좀 의구심이라든지 네.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요.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되는 업무에 역할이 있는 거고 뭔가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는 분명한 측면들이 있을 건데 저기에 나와 있는 장면들은 사실 공연을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은 저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기에 굳이 탁현민 행정관이 저 같은 역할을 해야만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고민해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보면은요,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특히나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감상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띄웠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가 함께 만든 그 봄 안에서 자꾸 주책 없이 눈물이 났다. 현 단장님, 안 틀기로 하고 봄봄봄, 로이킴의 봄봄봄이라는 노래인데요. 비지는 저희가 프로 설명드리면은 자, 그 배경음악이죠. 그 배경음악을 써서 미안합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라는 그 현 단장한테 그 글을 글을 올리기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현 단장도 남한 보도 접하니까 저 SNS 올린 글 볼 수 있겠죠? 박력 차장? 아니, 볼 수 있겠죠. 네. 탁현민 행정관 글을 저렇게 자꾸 뭐 할 네. 필요가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행정관이 일하러 왔는데 너무 우리 언론들이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그래요. 행정관이 하는데 자꾸 탁현민 행정관에서 묻지 마라. 그냥 행정관 일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네. 어제 보면은 공연 관련해서 저희 전해드리면서 바로 강산혜 씨, 가수 강산혜 씨가 라구요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산혜 씨도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연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내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제 똑같은 화면 아닌가 싶으신데 장면은 비슷한데 어제는 넌 할 수 있어. 네, 넌 할 수 있어요. 그 네. 노래였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 라구요와 관련된 영상이 안 들어와서 어제 오전 중에는 그랬죠. 오늘 네. 그래서 새로운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이두아 의원님 보면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하는 모습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객들도 좀 진심으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향민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뭐 어머니께서 이제 막내 뭐 고명딸이었는지 어땠는지 오빠들이 많았는데 외삼촌들이 엄마한테 되게 잘해줬다고 예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향에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끝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자기가 여기 와서 부모님 고향 가까이 와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을 부를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강산혜 씨가요, 그 공연 바로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일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인터뷰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산혜 씨도 함께 취재했던 동아일보 이미훈 기자 전원에 따르면 아주 시간이 빠듯하지만은 인터뷰를 이제 좀 그래도 응해줬는데 그런 뒷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찬 참석했을 때 참가자들이 그 강산혜 씨가 불렀던 노래 명태에 대해서도 함경도 사투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런 뒷얘기도 전했다고 합니다. 사투리가 뭐가 들어가요? 함경도 사투리가 이제 출신들이 계셨는데 함경도 특산물을 명태가요. 함경도 특산물을 다뤘대요. 그래서 명태에 관해서 함경도 특산물을 다뤘기 때문에 네.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 왜 명태가 명태에 대한 것들을 함경도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가사에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과 덧붙여서 이제 강산혜 씨의 실명이 강영걸인데 영걸이는 아이왔니 뭐 등에 대한 얘기들을 함경도의 구수한 사투리를 가지고 쭉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북측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랩이 아니라 하나의 넋두리처럼 이어지게 되는 노랫말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북한 사람 거기 나옵니다. 아바이 밥 잡섰소 이런 사투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명태라는 노래 한번 다운받아서 들어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갈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남북이 손잡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는데 뭐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어요. 김수경 박사 보면은 수기킴이라는 저 평양에서 과기대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분이 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저 노동당 간부 그러니까요. 그 공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그런 평양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노동당 간부가 왔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수기킴 씨가 그 평양의 영어 선생님인가요?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발간이 됐는데 그 평양 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북한 학생들을 많이 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 공연에 온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이게 뭐 성분이 좋은 소위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성분이 좋은 그런 노동당 관련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의 좀 상위층, 상류층들만 저 공연을 봤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남한 정부가 저런 식의 선전에 뭐 놀아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또 내부 국내에서도 이제 뭐 좀 연배가 많으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저런 연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저희가 레드벨벳을 좋아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전 사실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게 좀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한 그 냉소, 회의감이 굉장히 크고 특히 젊은 층들에게는 북한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통일 교육으로 풀어나갈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류가 있음으로써 국내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북한을 다시 보고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한에서도 지금 뭐 아주 상류층만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많이 알려진 바대로 이렇게 남한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뭐 알판이라고 하죠. CD롬이나 USB를 통해서 남한의 노래들이나 드라마들을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저게 이제 상류층 몇 명에 대한 얘기일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김정은 정권이 싫다고 해서 협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일단은 김정은 정권과 협상을 하고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쪽을 너무 부각만 시키고 한쪽을 너무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수키킴 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그레그 스칼라추라는 인물입니다. 북한 인권위 사무총장인데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시각, 그러니까 공연의 모습 그리고 외부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분 역시 이제 북한 주민들이나 외부 세계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전 캠페인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다만 뭐 그런데 이렇게 그 상류층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입소문으로 좀 소문이 나서 김광석 부장이 혹시 좀 더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분석한 것처럼 저기에 참석한 사람이 두 번의 공연에 정확히 13,500명 가량이 이제 일종의 관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평양 시민이 북한 전체 주민 중에는 굉장히 당성이
이렇게 좀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287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13,500명이 봤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굉장히 진짜 노동당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게 이제 일반의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노래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왔다는 보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게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적인 모임이라든가 장마당을 통해서 그게 이게 함경도라든가 양강도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에게까지 잔잔한 소문으로 번지면서 원래 또 한국의 음악을 듣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이 봄의 이 기운이 싹 스면 계속 잠시 계속 조금씩 다가오듯이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남북 관계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이런 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북한이 선전적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좋은 동지성 회복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천안함이라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천안함에 대한 언급을 좀 삼가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두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도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빙 모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애국심으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산화한 거에 대해서 왜 그거는 절대 가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안 해주나 서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엇보다도 진보 보수 정권을 다 통틀어서도 애국심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중요한 방점을 두는데 우리는 그게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만 애국이란 표현을 쓰고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의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비가 한 마리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봄이 오려면 제비나 뭐 다른 것도 다 많이 날아와야겠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빙 무드에 대해서 계속 격려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가치, 뭐 애국심이라든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절대 가치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환기해 줄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김영철이 우리 취재진에게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노동신문은 그 다음날 천안함 폭침은 조작된 모략극이라고 우리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능멸하는데 청와대와 통일부와 국방부가 모두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고 아까 박민혁 차장이 마지막에 클로징에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도 어이가 없다면서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5면인데요. 자, 7일 날에는요. 남북통신실무회담을 열어서 정상 간 한라인을 논의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평화의 집에서 또 의전, 경호, 보도에 대해서 관련해서 실무회담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요. 김강덕 부장님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원래요, 이 의전과 보도와 경호를 조율할 이 실무회담, 원래 어제 열리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또 하루 미뤄졌어요. 네, 하루 갑자기 미뤄졌는데 이런 일이 뭐 최근에 몇 번 있었죠. 그 전에 이제 현송월 단장이 오기로 했다 하루 미쳐진다든가, 그렇죠. 뭐 그다음에 금강산 공연이 취소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이 뭐 전략적으로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뭔가 이 남북 이 해빙 무대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요번에 하루 미뤄진 거는 제 취재 경험상 그냥 이건 실무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7인 대표단의 명단을 제시했거든요. 네. 7인 대표단인 다 청와대의 전무 비서관급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표단 하면 보통 차관급 이상이 되는데 비서관급이면 대충 1급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청와대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대표단장이 의전 비서관, 조한기 이전 비서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장에다가 이제 춘추관장.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들이네요, 주로. 청와대 인사가 네. 전원이에요. 7, 네. 9명. 그래서 일단 북한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이 자기네들이 통일전선부라든가 이런 데 나서서 할 때 남측의 자기네 파트너가 통일부라든가 국정원이었는데 청와대 인사가 전원 나선 데다가
그 급이 이런 차관급이 아니라 1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거에 맞추는 새로운 파트너 진용을 구축해야 된다는 아마 생각을 해서 하루 정도 늦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적인 것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대로 된 협상 파트너의 모습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은 뭔가 양해를 구하거나 기본적인 게 그래야 되는 거고 명단도 사전에 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명단도 없고 이런 걸 보면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신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좀 협상 계속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가며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쪽에서는 한 번도 연기하겠다라고 통보한 적이 없었죠. 현재까지 한두 번 정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있었나요? 그러니까 네. 뭐 부득이하게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네.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인 모습들은 계속 북한이 해왔죠. 네.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생중계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중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박민호 차장?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북한이 오케이를 하면 이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 얘기예요. 북한이 오케이를 하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누렸다. 그리고 더 할 게 있다. 보여줄 게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극적으로 아니면 뭐 전향적으로 오케이를 생중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정부인 경우에는 가급적 생중계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협상 과정에서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늘 요즘 보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네, 이 모습 뭔가 낯익네요. 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경향신문, 네, 안철수 서울시장 출사표 내가 야권 대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안철수 위원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서울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시민과 함께 혁신 신화, 성공 신화를 쓰겠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야권 대표다. 네. 저 말이 딱 와닿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어저께 여러 가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선언문을 쭉 낭독했는데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야권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표는 몰아줘야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패를 우리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당시에도 안철수 그 당시 후보에게 연대해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연대보다 고대가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나는 고대로 간다 이 얘기만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간다. 그래서 고대. 고대.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고대로 갑니다라고 해서 아직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국민에 의한 연대가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막판까지 국민들은 이거 안철수로 가야 되는 거야, 홍준표로 가야 되는 거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표가 분산됐던 상황이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본인이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표를 몰아달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시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시대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대부분이 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울시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번 선거 한번 붙어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보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하고 돌고 돌아 7년 만에 결국은 서울시장 도전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요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질문 참 많이 쏟아졌거든요. 안철수 위원장 목소리 추가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없습니다. 7년 전에 양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껏 서울이 7년간 제대로 변화해야 되는 그 시기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다시 제대로 발전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시장직을 하태경 의원한테 양보해달라고요? 농담입니다만 양보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네, 말씀하시죠. 들어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각이 섰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두 명을 상대를 해야 되죠.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일단 유력하다고 보고 7년 전에 본인의 선택을 사과를 하는 게 사과하면 할수록 박원순 시장의 무능을 입증하는 그런 반증의 사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수차례 사과를 할 겁니다. 7년 전 제가 사퇴한 건 양보한 걸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은 또 만약에 한국당 쪽에서는 보는 눈이 없었냐, 왜 지지하고 이제 나왔냐, 뭐 이렇게 말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은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 질문에 답변을 무시할 것 같고요. 공격을 해도 일단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일정도 보면은 구의동에 예전에 기억이 나시죠? 구의역에 그 지하철 스크린도 사고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행정과 관련돼서 책임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제 첫 일정으로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박원순 시장의 행정의 무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후보 때 측에서 박원순 시장의 무능력 아니면 정책 부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 아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까 양보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양보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양보를 받을 생각은 없으니까 유권자들이 그 7년 전 일을 생각해서 표를 잘 찍어주십시오 하는 그거를 의식해서 찍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종의 뉘앙스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는 어저께 안철수 대표가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은 뭐냐면 야권 대표론이에요. 자기가 제2야당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야권의 대표니까 나로 표를 몰아달라. 근데 야권 연대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야권 연대는 하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알아서 나를 표로 몰아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항해서 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진짜 야당을 찍어야 된다. 견제를 하려면 진짜 야당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하면 문재인 정부 내가 최고의 수비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대권 주자가 야권에서 대권 주자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 둘 다 대권 주자 아닙니까? 김문수 전 대표 전 경기지사까지 합친다면 그러면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흔들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막는데 굉장히 전선에서 역할을 할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거로 보입니다. 네. 이도환 전 의원께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일종의 이제 실정 뭐 이런 것들을 짚겠다는 건데 구역 차지하고 이런 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박민혁 차장은 앵커께서 물어보니까 이제 왠지 7년 전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냐, 양보를 그때 아름다운 양보라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을 막 칭찬했는데 이제 와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거냐라고 공격했을 때 답을 안 하겠다 이러셨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이제 구의역 찾아가고 이런 거겠죠. 나는 7년 전에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은 그 전에 계속 시민 활동을 했었거든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명망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명망가죠. 우리 사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잘 할 거라고 생각해서 양보를 했었다. 근데 그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행정 경험으로 평가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어떤 퍼블릭 섹터에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7년을 두고 봤더니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성품도 좋고 뭐 명망가고 뭐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서 행정도 잘 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봤는데 아니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만큼 정책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정을 부각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했던 데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1대1로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전 지사도 있지만 이게 1대2 그 야권하고 이렇게 야권이 원래 사실은 보수 진영은 분열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진보 진영이 표에 있어서 분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수 진영이 또 지난번 대선에 이어서 또 분열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 진영 후보 그 유권자들이요. 저번에는 안 그러셨지만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주세요. 1대1 구도로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실정이 부각되는 곳을 이제 찾아냈군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공격하면 할수록 안철수 후보한테는 좋네요. 공격을 받으면 죄송합니다 라면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행보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박민혁 차장님이 하신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공격을 하면 대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선거 전략으로. 왜냐하면 1대1로 구축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관심을 쏟거나 응대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이제 3자 구도가 되니까 1대1로 되려면 자유한국당 후보의 그 공격에는 대응을 안 할 것 같다는 그 선거 전술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근데요, 대응에 관련돼서 어제 이분의 답변 되게 궁금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있잖아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바로 안철수 위원장 이 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안 대표님 출마 선언일인데 주인공 잘 다뤄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왜 민주당 면접 이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서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로 자신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로 디지털 정책만 발표했는데 저는 서울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대통령을 꿈꾸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패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참 저걸 보면서 정치인들이나 선거 캠프 머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판하는 데 있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앞서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들이 본인하고 무조건 싸우려고 했을 때 같이 붙으면 이 후발주자를 같이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상대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출마 선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당연히 잘 챙겨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큰 모습인 것처럼 이제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서 이제 좀 차별화를 하는 거가 있고 이 박영선 후보 같은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았던 게 두 사람을 싸잡아서 같이 비판할 수 있는 프레임을 잡았네요. 그러니까는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권을 지향하는 사람이 왜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삼으려 하냐?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을 같이 다 비판할 수 있고, 우상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혁신 이런 걸 강조하니까 종합적으로 살펴야지 한 분야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근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어쨌든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채의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기간 진행될 때도 안철수 위원장 공격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상호하고 박영선 의원이 이 캠페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될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니까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은 상대를 안철수 후보라든가 공세를 하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시정을 홍보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박영선 의원이 이게 뭐 서울시장이 대선에 이용해서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측면이 강합니다만은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유력 광역단체장 선거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 정치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지금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심지어 박영선 의원도 그런데 좀 관심이 약간 있지 않을까, 모두가. 박영선 의원도 대권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아까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또 투표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은 대통령을 꿈꾸죠.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분들 그거는 그렇지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네. 내가 이제 정치부 기자하면서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정치인은 계속 최고를 높은 지점을 향해서 딱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300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300명인데 국회의원 300명이 다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해서 내가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고 그중에 약 10% 정도만 대권을 지향한다. 10%도 저는 검증된 결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이야기가 저한테 전원이 약 10, 자기네가 느낌으로는 한 10% 정도가 대권을 지향하면서 간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전부 자기가 진짜 뭐 친인척까지 모든 문제가 검증되는 것까지 다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응선에 가지 않고 7분 응선까지만 가면 적이 없다는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원하는 건 다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받쳐줘서 큰일이라는 거지. 마음은 다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분은 민주당의 새 후보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면 바른미래당에 앞서서 안철수 위원장보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분이 있고요. 앞서 이제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출마를 검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 후보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진영 전 최고위원과 네. 안철수 위원장 네. 같이 경선 치르게 될까요?
저는 장진영 전 최고위원이 모종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장진영 전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조금 명확하게 기정사실화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끌어갈 젊은 서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아마 주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이 두 후보를 가지고 경선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삼고초려해서 장진영 후보를 찾아가서 본인으로 단일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선에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평화 정의로 이제 같이 전에 교섭단체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실제로 뭐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광역단체까지 해서 선거를 치르려면 현직에 있는 여러 유력한 주자들이 또 나가야 되는데 지금 20석을 딱 맞춰갖고서는 네. 오히려 교섭단체를 만든 터라 박지원 뭐 의원을 비롯해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 출마하는 게 실제로 어렵지 않냐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한 지역만 딱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울 송파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재선거인데요. 대통령의 복심 어깨띠. 최대성 전 의원 이렇게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어깨띠를 들고 다니자 같이 경쟁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복심 따지는 낡은 정치다. 벌써 지금 민주당 경선 굉장히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네,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출마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송파 이제 을에 이제 보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재보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친문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추미애 대표가 영입한 송교 변호사가 미리 가서 털을 닦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깨띠를 대통령 복심이라는 어깨띠 하고 다니니까 그럼 복심을 따지는 거는 최근 정치고 구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두 사람이 어떻든 누가 공천될지는 좀 봐야 되는 그래도 최재성 의원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당의 경쟁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배현진 그 MBC 아나운서하고 그다음 바른미래당에는 박종진 앵커와 그다음에 장성민 전 의원 그다음에 송동섭 공동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또 후보가 3명이나 또 거론이 되고 있네요. 보통 바른미래당이 다른 데는 후보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처음엔 박종진 앵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경쟁하는 사람이 3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경선을 하나요? 지금 그게 아마 가장 고민일 건데요. 이번에 있는 보궐선거에서 사실 경선하게 됐을 경우에 가뜩이나 본선 경쟁도 떨어지는데 안에 있는 내분이 있을까 봐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내부에서는 과거에 바른정당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인사 간에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국민의당이고 누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송파를 보게 되면은 박종진 전 앵커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 이혜원 대표가 영입한 인재영입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바른정당 몫으로 주게 되면 다른 데를 국민의당 몫으로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번 이 보궐선거에서 나눠받기식으로 선거를 치를 만큼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실이 녹록한가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사실 낼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도하 의원이 정말 저 궁금한 게요. 예전에 보면 새누리당 시절 보면은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 그러니까는 그때도 보면은 박근혜 마케팅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이 최재성 전 의원도 대통령의 복심 이걸 그 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과 가깝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굉장히 다가갈 수 있는 호소적인 메시지라고 느끼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친문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워낙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2년 이상이 안 지났기 때문에 왜냐면 한 2년을 기점으로 2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3년 차부터는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이 더 작동하기가 쉬운데요. 그전에는 힘을 실어주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게 좀 더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 대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직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많고 해서 그래서 친문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그렇지만 뭐 그냥 수치로 봤을 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워낙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이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친문 마케팅을 하는 게 이번 선거까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시점이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직후에 총선이나 아니면 선거가 벌어지면 승리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으로 쫙 다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선 때는 서울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거의 다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팔아서 지금같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복심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통령 마케팅을 했는데 시기가 지나면 이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마케팅을 하래도 안 하죠. 뭐 그런 게 다 인지상정, 정치판에서는 인지상정인 것 정치를 또 얼마나 또 잘 하느냐도 문제인 것 같고요. 민주당 경선 이번에 할 때도 보면은 네. 후보들 할 때 자 뭐 노무현 정부 비서관, 뭐 문재인 정부 뭐 무슨 비서관 이런 것들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 예비 조사를 할 때 전화로 여론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력을 하나씩 쓰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쓸지 말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식 정부의 이름만 쓰자.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 정부의 이름은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예요. 참여정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뭐 이렇게 못 쓰고 참여정부의 뭐, 국민의 정부의 뭐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공식 정부 명칭이 없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를 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뭐, 문재인 네. 대통령 뭐 이렇게 쓰게 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했던 당직자들이나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이름을 못 쓰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쓰냐.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럼 다 네. 쓰자라고 했는데 추미애 또 당대표가 아니 다 못 쓰겠어요. 선관위 네. 그럼 다 못 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또 추미애 당대표가 어제 그 결정이 선관위 난 다음에 선관위 난 다음에 왜 못 쓰게 하느냐 다 쓰도록 하자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그렇군요. 났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저기 민주당이 호용호제 못하는 지금 홍길동도 아니고 라는 반응까지 할 나왔어요. 경우에 네. 노무현, 문재인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평소에 여론조사에 나올 때보다 지지율이 한 평균 한 10% 정도 높게 나온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이름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네요. 자, 저희는요, 다음 주제 신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동아일보 신문인데요. 자, 박미호 차장 계속 네. 지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요, 이제는 또 폐지값도요, 70% 이상 폭락해서 지금 종이도 지금 못 가져갈 판이다.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킬로그램당 150원이었는데 지금 40원이라고 하는데 70% 이상 폭락이 돼서 이 폐지도 이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이제 그거를 걷어다가 다시 가공해서 파는데 너무 가격이 폭락하니까는 걷어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가격이 비싸니까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미 경쟁력이 없어서 가져가도 별로 쓸모도 없었고 가격도 크게 못 받았는데 저런 종이나 다른 고철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의 이물을 남기니까 플라스틱하고 비닐은 서비스 차원에서 갖고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이 되는 종이도 가격이 폭락되니까 종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하고 비닐은 당연히 못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비닐 플라스틱 이후에 이제 폐지 대란도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페트병도요, 우리나라 페트병하고 또 재활용품 외국산 재활용 가능한 1등급 페트병이 우리나라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산은 더 재활용이 잘 된다.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돼 있어서 네. 변형이 뭐 쉽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재가공도 쉽고 한데 저희 건 우리나라 거는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에 있어서 외국의 페트병과 우리나라 페트병의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에 있어서도 외국 페트병을 더 선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 아침에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택배 정말 과대 포장 맞게 정말 조그만 맞습니다. 네. 작은 그 물건을 살 때도 정말 박스는 이만하고요. 맞아요. 네. 정말 왜 이렇게 많이 포장해 넣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대 포장 이제 규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작년에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네. 핸드폰에 이제 해외 나왔을 때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하는 유심칩 아주 손톱만큼 작은 겁니다. 그걸 한번 시켜봤는데 거기에 그 비닐 뽁뽁이라고 하죠. 그 충전재를 둘둘둘 감아서 박스에 엄청 크게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은 손톱만한 칩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박스를 사용하는 게 정말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언젠가 이런 일이 정말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어쨌든 뭐 과자라든가 일반 제품은 포장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장 크기에 비해서 내용물이 몇 %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제가 있는데 뭐 이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이런 택배 상자,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건에도 엄청나게 포장을 크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워낙에 이제 포장 배달 과정에서 만약에 뭐 손실이 발생하거나 뭐 파손이 되거나 하면 워낙 이제 그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과대한 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포장재에 대해서도 이런 택배 상자, 주로 택배를 이제 겨냥한 것 같아요. 택배를요, 이용 횟수를 해보니까 2000년 하고요. 2017년 작년 같은 경우는 44번, 45번 정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이 좀 못 되게 지금 사용하고 이 택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뭐 거의 저도 막 거의 매일 2, 3일에 한 번씩 거의 이제 배달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온라인 쇼핑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바쁘니까요. 시간 갈 시간이 네. 없어서 네. 뭐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택배 상자가 정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살림을 하는 뭐 생활인으로서도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을 2020년부터 아예 못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아예 플라스틱이 존재하지 않는 슈퍼마켓을 실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본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이제 플라스틱이랑 비닐 같은 게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없이도 살 수 있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 과포장되고 굉장히 근사하게 포장된 것만이 이제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정부에서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저기 동아일보 보도에서 한 가지 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음 달에 이런 그런 법안 같은 것들을 좀 바꿔서 보면은 빵집 같은 데서도 가는 그런 빵 비닐이라고 할까요? 빵 봉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돈 주고 구매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네, 그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형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는 이제 돈 주고 뭐 비닐봉지를 판매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과점에서도 이제 빵집에서도 이런 비닐들이 발생할 때 돈을 주고 뭐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지지합니다. 우리가 너무 비닐봉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고 진짜 한 번 생산하면은 거의 분해되지도 않는 이런 물질들을 너무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데 뭐 이제 물론 비닐봉지 가격을 높게 측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비닐봉지가 비싸면 두 번 가져가고 한 번 가져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 장바구니도 들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좀 소비자들에게는 좀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되겠지만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수해야 된다. 빵 봉지가 하나당 싸는 그 봉지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 걸 했을 때 비닐봉지를 비닐봉지를 말하는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도 네. 이제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비닐봉지고 이제 아직은 그게 실행이 되려면은 어떤 규제나 이런 슈퍼나 마트에서는 그 비닐봉지를 팔잖아요. 네. 근데 그 빵집에서는 빵을 여러 개 사면 그냥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주거든요. 맞아요. 그 비닐봉지요? 네, 그거를 일단은 빵도 낱개마다 이렇게 비닐이 하나씩 다 쌓여 있는데 저는 그거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규제해야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또 그 방향,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어쩌면 좀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또 이런 또 실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익숙해지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또 살림하는 남자라고 네. 강조하시는 박명수 차장 얘기 들으셨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편집으로 읽는 행간. 오늘도요, 하정대 부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하 부국장.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렇게 신문을 비교해 주실까요? 예, 사실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가장 큰 이슈, 네. 일면에 나오는 이슈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조간 신문은 미중 무역 전쟁, 네. 저기 이제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거는 이제 나라방 얘기고 또 경제 문제에서 그랬는지 어떤 시각의 신문사가 시각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늘 나온 이슈는요. 사실은 이제 좀 큰 이슈는 아니지만은 작은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어떤 신문은 실제로 신문을 나오지 않은 즉 어떤 신문은 보도했고 어떤 신문은 보도하지 않은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어떤 그 신문사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은 그런 남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제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각종 관련 실무회담도 열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합동 공연도 있었고
같은 준비 과정에 여러 회담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북한에서 우리 공연단이 갔을 때 그 북한의 김영철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 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 그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남쪽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10년에 국제조사단의 보고에서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어류 공격에 의한 그런 폭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어쨌든 김정은이 중국을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물이 다 합쳐보면 대략 4억이 넘는 선물인데 여기에는 마오타이주 5병에 2억 넘는 것도 있고 같이 마신 거는 심지어 한 병에 2억도 넘었었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줬는데 이거 혹시 유엔 안보리에서 사치품 금지 품목인데 이거 줘도 되느냐? 이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요. 그럼 결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요? 네. 이게 이제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치품 품목이 언제부터 이제 금지되냐면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금지가 됐습니다. 당시에 60여 개 품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0여 개 품목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무슨 다이아 등등 웬만한 거는 사치품으로 모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치품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단지 그런데 북한이 개인이나 또는 법인을 제재한 그런 북한하고 서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교류했을 때 제재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개인이 80명 정도 되고 법인만 해도 75개나 됩니다. 그런데 사실 김여정, 최룡해 웬만한 사람 김영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안 들어있습니다. 왜 안 들어있을까? 김정은은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국가의 수반은 통치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넣는다고 하면 국가의 통치행위가 여러 영향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봐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한 거는 통치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김영란법에는 걸리나요? 김영란법이요? 김영란법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권익위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저기 북한과 중국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한국일보의 지면인데요.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같은 거를 조선일보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조선일보 크게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일보는 천안함 폭침 북소행이라고 미국이 조작극 주장을 일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 없다고 밝힌 청와대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제가 여기 설명을 하는데 북한이 남북 실무회담 하루 전에 갑자기 연결을 즉 어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 개 있었다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를 연기 통보한 거에 굉장히 강조점을 뒀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일보는 똑같은 거를 보도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오늘 경호, 의전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실무회담을 갔는데 어제 원래 갖기로 했다가 오늘 바꿨다고 하는 얘기를 따로 제목에 뽑지 않았습니다. 기사 안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기사 안에는 들어있는데 그냥 뽑지 않고 오늘 정상간 한나의 논의, 오늘 평화제도 의전 등 조율한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습니다.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두 신문이 보도한 거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각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예술단이 귀환을 했잖아요. 예술단이 귀환을 했는데 그 뒷얘기 특히 문화교류로 성큼 가까워진 남북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그 뒷얘기들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동아일보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저것과 관련된 직접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디냐면은 옌변 자치주의 허룽시에 약 400여 명의 새로운 근로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에 대북 제재와 관련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인력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받지 않겠다라고 지난달에
자기들이 이행 계획서 안에 이행한 보고서 안에 모두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 내용 보고서 내용하고 달리 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김정은 방중 이후에 대북 제재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 거죠? 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지만 어쨌든 동아일보의 시각은 대북 제재가 이런 남북 유화 국면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있는 이 와중에서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결국은 궁금한 건 아까 저희가 이제 왜 연기됐느냐를 놓고는 김광덕 전 부장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갑자기 이제 급이 좀 낮아지고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보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진들 끝맞추고 이런 것들 고민들, 실무적인 고민 때문에 하루 늦춘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하셨거든요. 예. 하정대 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추측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을 상대로 네. 한국 내에서는 여러 군데를 다 모두 취재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을 상대로는 제가 취재를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되게 전문가를 상대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되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하고도 같이 이런 얘기를 회담을 하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할 때 이런 얘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그 회담 자체가 사전에 일정을 명확하게 조율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게 되지만 남북 간에는 사실 실무적인 회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 뭐 의전, 경호, 보도 이거 실무 회담인 건데 하루를 사실 연기한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바로 동격으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한번 전문가한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어제 밤에 갑자기 술을 마시고 늦게 동안 결제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 설명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아까 가지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 중에 하나로, 네.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추측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전문가의 전문가들이 전문가예요.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저희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 서로 좀 사전 조율이 안 됐다든지 북한의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를 늦추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더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그렇죠. 수도 이번 있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취재진이 갔는데 갑자기 공연 자체 리허설까지는 모두 보게 해줬는데 공연 자체는 보지 못하게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과는 참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특히 정상회담 하는 데서 북한이 남측에 사과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물론 남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북한에서와 같은 평양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또 생각이 하루 일정을 또 뒤로 늦추게 한 거 아닌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또 다양한 관측들이 가능하네요. 오늘도 하정대 부국장의 명쾌한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인디밴드 블루파프리카의 나무입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이 식목일 이제는 좀 3월로 앞당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식목일이 만들어진 그 1940년대 이후에 4월 초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4월 초가 되면 싹이 트고 잎이 나서 꽃까지 피어서 식목일 나무를 심으려면 좀 더 앞당겨서 심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식목일 옮기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논의가 또 이뤄질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요 정말 푸른 공기를 전해주는 나무와 자연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가슴 뛰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Yeah.